제가 준비한 사례는 그래서 네. 60대 의뢰인의 개인 파산 사례. 파산 사건. 네, 네. 파산으로 채무를 정리한 사례인데 특징을 살펴보면 오래된 채무. 언뜻 보기에는 10년, 20년을 정리하지 않고 채무를 끌어안고서 노년에 정리하시는 분들이 꽤나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개인 파산으로 정리하시는 이유가 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년에는 또 건강이 악화되시다 보니까 병원비 지출도 많아지고 또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없죠. 네, 근로 능력이 상실되니까 그에 따라서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채무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 그다음에 채무가 증가하는데 근로 능력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분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접수를 했고 서울시에 거주하시는데 연세가 이제 69세셨고 소득은 거의 없고 그냥 부업으로 약간 정도 소득이 있으셔서 월 한 3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셨습니다. 총 채무액은 또 많지는 않고 2,600만 원 부담하셨는데 2,600이라고 하면은 다른 개인회생 파산 뭐 진행하시는 분들 대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채무액이지만 그렇죠. 월 소득이 30만 원이시고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소득이 없다고 봐야죠. 이 네. 채무는 앞으로도 해결 기미가 없고 굉장히 이제 막막한 금액이 될 수 있는 거죠. 채권자 수는 6명인데 최근 채무는 없고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부담하고 계시던 채무입니다. 돌려막기 하시고 가족한테 도움받아서 이제 변제하셨는데 다시 채무가 늘어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반복하시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파산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을 진행하시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원래부터도 부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녀 양육을 이제 전담하면서 별도의 직장 없이 부업으로 생활하셨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허리 디스크로 근로 능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소득이 아예 이제 끊겨버렸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소득이 끊기니까 생계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소득이 또 필요하기도 하단 말이죠. 구청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로 근무하면서 약간의 소득은 그래도 있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생계를 이어오셨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22년 5월경에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시면서 병세가 악화돼서 더 이상 이제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받으시던 최소한의 생활비조차도 이제 확보가 어려우신 상황이 된 거죠. 소득이 중단된 이후에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카드론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소득이 없다 보니까 1금융권이라든지 저리의 대출은 받기 어려우신 상황이 됐을 테니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같은 그런 고율의 이자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 이제 채무를 변제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질병과 장애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회생이 아닌 파산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파산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회생은 정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렇죠. 파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표하시거나 파산은 어감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진행 과정과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25년 5월 8일에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25년 6월 16일 약 한 달 정도 후에 파산 선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파산 선고라는 게 일반적인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의 판결 선고라고 하면은 그 절차가 끝나서 판결문이 나오는 거를 판결 선고라고 하잖아요. 변호사님들 중에도 이 절차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파산 선고라는 것은 파산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재산을 다 한데 모아서 처분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분배하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이 채무자의 재산을 찢어서 나눠주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법원이 선언하는 단계이고 이게 이제 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파산 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더 내려가면 한 2달 후에 파산 폐지 결정이 내려졌죠. 이거는 이제 파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끝난 겁니다. 요거는 첫 번째로 이제 파산 선고 진행 과정이고 진행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파산 사건하고는 별개로 같이 사건 번호가 하나 더 부여되거든요. 파산 사건은 이제 하면 사건인데 똑같이 파산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파산 사건에서 재산을 다 조사해가지고 나눠주는 절차를 끝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면책이라는 거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면책을 받잖아요. 그래서 면책이라는 건 더 이상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이제 법원이 확인을
확인을 해주는 절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두 가지의 사건 번호로 사건이 진행이 되고 궁극적으로 파산을 진행하는 목적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살펴보면은 25년 5월 8일날 접수를 해서 약 3개월 만에 면책을 받았으니까 3개월 만에 더 이상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는 상태로 채무가 정리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관제인이 어떤 자료들을 조사하고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고 어떤 과정으로 면책이 내려지느냐 요 과정이 이제 더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걸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5월에 사건을 접수했는데 네. 약 한 달 후인 25년 6월에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파산 선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 이 사람의 재산 조사를 다 해서 나눠줄 게 있으면 채권자들한테 찢어서 나눠주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주문을 내리고 필수적으로 파산 관제인을 누구로 한다라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이 파산 관제인한테 이 사람의 재산을 조사하십시오. 이 사람이 채무를 어떻게 부담했고 왜 못 갚게 되었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재산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어디다 은닉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담한 게 아닌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사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 기일이라든지 파산 관제인이 언제까지 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지를 파산 선고에서 일단 정해줍니다. 그럼 파산 선고가 정해지면 파산 관제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파산 관제인 사무실에서 필연적으로 채무자에게 이러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런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파산 관제인 사무실에서 자료 제출 요청서라는 거를 일단 파산 선고기일에 줍니다. 어떤 거냐?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했던 자료 중에 파산 관제인 사무실에서 더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보험이 있는 게 확인됐다 라고 하면은 보험 예상 해약 환급금을 내봐라. 그러면 현재 당신이 만약에 보험을 깨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재산이니까 봐야겠다. 확인하는 거고 수입에 있는 자료, 해당되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여라도 파산을 신청했지만 수입이 있다면 어떤 수입인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조사를 해볼 테니 그 자료들을 내봐라. 급여소득이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내보라는 거고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 기관을 통해서 사적 채무조정 사실을 시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료 혹여라도 채무를 누락하거나 과거에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을 했었는데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채무가 또 증대되거나 변경된 사실은 없는지도 파악을 해보겠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파산 절차에서는 회생하고는 달리 사망한 부모의 지적전산자료조회 재적등본이라고 해서 혹 채무자가 재산을 또 은닉한 게 있는지를 조금 더 꼼꼼하고 깊이 있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망하신 부모님의 경우에라도 이제 부동산이 있다면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면 뭐 이런 자료들 그 다음에 통장 관련해서 특정인과의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떤 관계냐 왜 이렇게 거래가 많냐라고 제출하라고 하고 뭐 신용관리교육 수료증 같은 거를 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자료들을 낸다면 이 자료에 기반해서 파산관제인이 개인의 재산 내역이라든지 과거 채무 사용 내역 같은 거를 일괄적으로 샅샅이 뒤져서 조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이거를 가지고 파산관제인이 법원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주요 내용들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의 폐지 신청, 뭐 종결 신청, 속행 신청에 대한 의견을 기재합니다. 파산 절차라는 거는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들 아니면 은닉한 재산들을 다 찾아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라고 했잖아요. 나눠줄 재산이 있으면 분배를 하면 되는 거고 나눠줄 재산이 없으면 더 이상 나눠주는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끝내는데 이때 파산 폐지라고 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채무자분이 갖고 계신 재산이 없으니까 파산 절차를 폐지해달라. 폐지하는 게 낫겠다라는 폐지 신청을 재판부에 의견을 올린 거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면책에 있어서 이 사람을 면책을 해줄 거냐 아니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니 면책을 해주면 안 된다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지만 정도가 미미하니 재량으로 면책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의 의견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분이 면책 불허가 사유라든지 재산을 은닉한 상황이 없고 빌린 돈을 허투루 사용하거나 이런 상황이 없다라고 이제 파산관제인이 1차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특정 직업으로 일해서 소득이 부족하고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병원비와 부족한 생활비로 인해 채무 초과가 된 사건입니다. 라고 파산관계인이 조사한 사실들을 법원에 보고하는 거겠죠. 그래서 2019년부터 뭐 4년 동안 수령한 소득도 4,100만 원 정도로 연평균 8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리고 지출된 의료비만으로도 이만큼이어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파산 경유와 소득의 정도, 건강 상태, 거주 조건, 채무자의 통장 거래 내역, 보험 해약금 사용처 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산관계인이 다 살펴봤다라는 거죠. 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 결정을 통해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파산관계인이 이런 조사 보고서를 올린다. 라고 볼 수 있고 종합 의견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채무가 어떻게 발생을 했냐, 그 다음에 채무자의 거주지는 어떤 식으로 마련이 됐고 그 재원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혹시라도 채무자가 빼돌리거나 숨겨둔 돈이 아니냐를 확인을 했다는 거고, 보험 해지 환급금, 보험을 깨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도 이미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서 카드 대금으로 사용했다라는 것도 다 조사를 한 거고, 여기에 이제 나오죠. 소득 정도와 통장 거래 내역도 봤더니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랑 거래한 거 보니 뭐 대금 결제로 사용했고 자녀와의 입출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동네의 지인이 도와준 돈이나 아들이 채무 대신 카드 대금 갚아준 내역도 확인을 했다. 정말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서 사용 내역이라든지 거래 내역까지 다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없다 판단되므로 면책 종료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산관계인 보고서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요걸 기반으로 해서 법원은 이 사람은 채무를 다 탕감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런 식으로 면책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25년 5월 달에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약 3개월 만에 파산 폐지 및 면책 결정이 내려져서 파산 절차는 한 3, 4개월 만에 종료가 되었다. 이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